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안녕하세요. 꿀비 소리 책방의 꿀비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톨스토이의 단편 새 죽음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새 죽음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오늘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톨스토이 단편 소설 새 죽음. 가을이었다. 큰 길을 두 채의 승용마차가 내달리고 있었다. 앞에 승용마차에는 두 여자가 타고 있었다. 한 사람은 비쩍 야윈, 얼굴빛이 창백한 부인이었다. 또 한 사람은 윤기 있는 붉은 얼굴에 살찐 몸종이었다. 바싹 마른 짧은 머리털이 빛바랜 모자 밑으로 비어져 나와 찢어진 장갑을 낀 붉은 손이 그것을 돌발적으로 바로잡고 있었다. 융단의 숄에 덮인 가슴은 건강하게 호흡하고 있고 날쌔게 움직이는 검은 눈은 빨리 멀어져 가고 있는 들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다. 소심스레 부인의 동성을 살폈다. 불안하게 승용마차의 한쪽 구석에 던졌다 하고 있었다. 이 몸종의 코앞에서 그물에 걸린 부인의 모자가 흔들리고 있고 부인의 무릎에는 강아지가 누워있다. 그녀의 두 발은 바닥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어 그 위에 올라가 있었고 그것을 두드리는 소리가 승용마차의 용수철의 진동이며 창문 유리가 부딪히는 소리 사이에 가까스로 들리고 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개고 눈을 감자 부인은 그 등에 댄 쿠션 위에서 약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가볍게 눈살을 찌푸리자 몰래 속으로 기침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흰 나이트캡이 얹혀 있고 가냘픈 창백한 목에는 하늘색의 목도리가 감겨져 있었다. 반드시 탄 가르마가 모자 밑으로 사라지면서 아주 판판하게 머리기름이 칠해진 아마빛의 머리털을 양쪽으로 가르고 있고 그 넓은 가르마의 살갗의 흰 빛에는 건조한 죽음 같은 무엇인가가 있었다. 시들고 약간 누르스름한 살갗이 갸름한 아름다운 얼굴의 윤곽을 느슨하게 풀리게 하고 있고 볼과 광대뼈의 윗부분이 빨개져 있었다. 입술은 바싹 말라있고 차분함이 없는 데다 성긴 속눈썹은 곱슬하지 않았으며 여행용 나사의 가운은 푹 꺼진 가슴 위에서 반듯한 주름을 잡고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부인의 얼굴에는 피로와 격분과 습관성의 고통이 나타나 있었다. 하인은 자기의 좌석에 팔꿈치를 짚자 어자대 위에서 졸고 있었다. 우편마차의 어자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땀에 젖은 내필의 말을 몰며 어쩌다가 뒤쪽에 사륜 포장마차에서 외쳐대고 있는 다른 또 한 사람의 어자를 돌아다 보았다. 병행한 넓은 수레바퀴의 쇠퇴 자국이 똑같이 빨리 길의 석회질의 진창을 넓게 덮고 있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리며 춥고 축축한 안개가 들판이며 길에 깔려 있었다. 병을 앓고 있는 부인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천히 눈을 떴다. 커다란 두 눈은 반짝이며 아름다운 검은빛을 띠고 있었다. 또! 하고 살짝 자기의 발에 닿은 몸종의 외투 끝을 아름다운 여인 손으로 신경질적으로 밀쳐내면서 그녀는 말했다. 그 입은 병적으로 일그러졌다. 마트로시아는 두 손으로 외투를 걷어 올리고 건강한 두 발로 살짝 일어나 조금 떨어져서 앉았다. 발랄한 그 얼굴은 화사한 홍조로 덮였다. 병을 앓고 있는 부인의 아름다운 흐린 눈은 개걸스레 몸종의 몸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부인은 두 손으로 의자를 의지하고 더 높이 고쳐 앉을 양으로 몸종과 마찬가지로 살짝 일어서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다. 그 입은 비틀어지고 얼굴 전체가 무력한 심술궂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비록 네가 나를 그저 돕기만이라도 했어야 했을 거 아니야. 필요 없어. 나 자신이 할 수 있다. 다만 나를 위해서 제발 그 어떤 자루를 놓는가 하는 것만은 하지 말아라. 제발. 할 줄 모르거들랑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부인은 눈을 감았다가는 다시 얼른 눈꺼풀을 올리고 몸종을 흘낏 보았다. 마트로시아는 그녀를 보면서 빨간 아랫 입술을 꽉 깨물었다. 환자의 가슴에서 무거운 숨이 올라왔지만 숨은 다 나오지 않고 기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얼굴을 돌리고 눈살을 찌푸리며 가슴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기침이 멎자 그녀는 다시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기를 계속했다. 사륜 여행마차와 사륜 포장마차는 마을로 들어갔다. 마트로시아는 솔 밑에서 살찐 통통한 손을 내어 성호를 그었다. 그건 뭐냐? 하고 부인이 물었다. 역참입니다, 마님. 뭐 때문에 성호를 긋느냐 말이야. 교회예요, 마님. 병을 앓고 있는 부인은 창문으로 몸을 돌리고 사륜 여행마차가 애둘렀던 큰 목조의 교회를 눈을 잔뜩 뜨고 바라보면서 천천히 성호를 그었다. 사륜 여행마차와 사륜 포장마차는 함께 역참에 멈추었다. 병든 여자의 남편과 의사는 사륜 포장마차에서 나와 사륜 여행마차로 다가갔다. 기분은 어떻습니까? 의사는 맥을 짚으면서 물었다. 어때 여보, 지치지 않았어? 하고 남편은 프랑스어로 물었다.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 마트루시아는 조그만 보따리를 들자 대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쪽 구석에 몸을 붙였다. 괜찮아요. 똑같아요. 하고 환자는 대답했다. 나는 가지 않겠어요. 남편은 잠시 거기에 서 있다가는 역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마트로시아는 사륜 여행마차에서 훌쩍 뛰어내리자 키발을 하고 진창 위를 뛰어대고 안으로 들어갔다. 설사 내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당신네가 아침을 먹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하고 환자는 가볍게 미소를 짓고 창문가에 서 있는 의사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은 아무도 나에게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곁에서 의사가 조용히 물러나 다른 박질쳐 역참의 계단에 뛰어오르자마자 마음속으로 덧붙였다. 저 사람들은 건강해. 그러니까 남의 일 따위 어떻게 되었거나 상관없는 거야. 어때요, 에두아르드 이바노비치 씨? 병을 앓는 부인의 남편은 의사를 맞으며 즐거운 미소를 띠고 두 손을 비비면서 말했다. 나는 한 병 가져오라고 일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요. 의사는 대답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소리를 낮추고 눈썹을 올리면서 한숨과 함께 남편이 물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인께서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모스크바까지 가신다는 것도 참으로 여간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날씨에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담? 어쩌나. 남편은 한 손으로 눈을 가렸다. 여기에 놔. 하고 그는 병을 가지고 온 보이에게 말했다. 그냥 남아있어야 했었어요. 어깨를 으쓱 치키고 의사는 말했다. 하지만 나로서도 어쩔 수 없지 않았습니까? 하고 남편은 반론했다. 나는 저 사람을 말리려고 별별 수단을 다 썼잖아요. 나는 돈에 대해서며
떼놓아야 할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 일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이기라도 하듯이 외국 생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게다가 또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의 병태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부인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실리 디미트리치 씨, 인간은 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폐는 또다시 생길 수 없죠.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과 내가 해야 할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인의 최후를 안락하게 해드린다는 것뿐입니다. 이제 참의 사죄가 필요한 상태예요. 하지만 당신도 최후의 희망은 없다든가 하고 저 사람에게 말해야 하는 내 처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될 대로 될 밖에 없지만 나는 저 사람에게 그런 것은 말하지 못합니다. 당신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 사람은 참으로 착한... 아무튼 겨울까지 기다리시도록 부인을 설득해 보세요. 하고 의사는 의미 있게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불행이 일어날지도. 아크슈시야. 예, 아크슈시야. 역장의 딸이 머리에서부터 짧은 웃옷을 걸치고 지저분한 뒷계단 위에서 발을 구르면서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슈르킨스키의 마님을 보러 가자. 가슴의 병으로 외국에 가신다는 거야. 나는 아직 한 번도 폐병 환자가 어떤지 본 적이 없어. 아크슈시아는 문지방으로 뛰어나왔다. 그리하여 둘이는 손을 잡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녀들은 걸음을 늦추고 사륜 여행마차의 옆을 지나가면서 열린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환자는 그녀들에게로 고개를 돌렸으나 그녀들의 호기심을 알아채자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 얼굴을 돌렸다. 어머나, 놀라워라. 역상의 딸은 얼른 얼굴을 돌리면서 말했다. 그처럼 예쁜 마님이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셨을까? 무서울 정도야. 이봐, 봤니? 너 봤어, 아크슈시야? 그래, 무척 야위었어. 하고 아크슈시아는 동의했다. 다시 한번 보러 가자. 우물에 가는 척하고. 저봐, 고개를 돌려버렸어. 하지만 나는 벌써 봤다. 정말 가여워라. 그렇지, 마슈야. 게다가 또 무슨 진창이람? 하고 마슈아가 대답했다. 그리고 둘은 도로 대문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나는 꼬락서니가 무섭게 돼버린 것이 분명해. 하고 환자는 생각했다. 그저 빨리, 되도록 빨리 외국에 갔으면 좋겠어. 거기에 가면 나는 곧 나을 텐데. 이봐, 좀 어때, 하고 여행마차로 다가가 무엇인가 먹을 것 한 조각을 씹으면서 남편은 말했다. 여전히 똑같은 물음이야. 하고 환자는 생각했다. 자기는 먹고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고 그녀는 이 사이로 내뱉듯이 말했다. 이봐, 알겠어. 나는 날씨가 이래서 도중에 당신의 몸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이야. 그리고 에드와르드 이바누이치 씨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 이봐, 어때? 돌아가지 않을래? 그녀는 성이나 묵묵부답이었다. 그동안에 어쩌면 날씨도 좋아질지 모르고 길도 굳을지 몰라. 그리고 또 당신도 한결 더 나아질 거야. 우리들도 모두 함께 가게 될 거고 말이야. 그만둬요. 만일 내가 오래전에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지금쯤 베를린에 있을 거고 완전히 건강해졌을 거예요. 이봐요, 어쩔 수 없잖아.
그게 불가능했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잖아. 하지만 이번에는 한 달만 참는다면 당신은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고 나도 일이 끝날 것이고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갈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건강하지만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봐,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야. 이런 날씨에 도중에 만일 당신이 더 나빠지기라도 하는 날은 그땐 최소한 집에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집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하고 환자는 발끈 성을 내며 대답했다. 그러나 죽는다는 말은 분명히 그녀를 놀라게 한 양. 그녀는 기도하는 듯한 의심쩍은 눈으로 남편을 보았다. 남편은 눈을 내리깔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갑자기 환자의 입은 어린아이처럼 일그러지고 눈물이 흘러나왔다. 남편은 얼굴을 손수건으로 덮고 묵묵히 여행마차에서 떨어져 갔다. 아니에요. 난 가겠어요. 하고 환자는 말했다. 그리고 하늘 쪽으로 눈을 들고 두 손을 포개며 줄이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나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눈물은 다시 한번 더 세차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오랫동안 열렬히 기도했다. 그러나 가슴은 여전히 아팠고 답답했다. 하늘이고 들판이고 길이고 여전히 잿빛으로 흐려 있었다. 그리고 똑같은 가을 안개가 짙지도 엷지도 않게 줄고 내리고 있었다. 진창길에, 지붕에, 여행마차에 힘차고 명랑한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기름을 치고 말을 채우고 하는 어자들의 모피 외투에. 에피소드 2. 여행마차에 말들이 채워졌다. 그러나 어자는 꾸물거리고 있었다. 그는 어자들의 오두막집으로 들어갔다. 오두막집 안은 무덥고 답답하고 컴컴하고 갑갑하고 사람이 사는 곳과 구운 빵과 양배추와 양가죽의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방 안에는 몇 명인가의 여자들이 있었고 식모가 난로가에서 부산히 일하고 있었으며 난로 위의 타락에는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병자가 누워 있었다. 후베도로 아저씨, 이봐요, 후베도로 아저씨. 하고 양피 외투를 입고 허리띠에 채찍을 꽂은 젊은 어자가 방에 들어서면서 병자 쪽으로 몸을 돌리고 말했다. 뭐야, 잔소리꾼아. 페디카에서 뭐 볼 일 있어? 어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응답했다. 여행마차 안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장화를 좀 빌리고 싶어서 그래. 내 건 다 달아빠져서 말이야. 하고 머리털을 흔들어서 올리고 벙어리 장갑을 허리띠에 쑤셔 넣으면서 젊은이는 말했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봐요, 후베도로 아저씨. 그는 난로 쪽으로 다가가면서 되풀이했다. 뭐야? 하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리고 야윈 붉은빛의 얼굴이 난로 위에서 내밀렸다. 그리고 큼직하고 바싹 여윈 핏기가 없는 털투성이의 손이 더러운 셔츠를 입은 날카로운 어깨 위로 외투를 끌어당겼다. 뭐 마실 것 좀 주게나. 여보게, 무슨 일이야? 젊은이는 물이 든 바가지를 주었다. 뭐냐 하면 말이에요. 하고 그는 몸을 흔들면서 말했다. 당신에게 지금 당장은 새 장화가 필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나에게 잠시 빌려줘요. 걸을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병자는 지친 머리를 반질반질 빛나는 바가지 쪽으로 떨어뜨리고 늘어진 성긴 콧수염을 흐린 물에 적시면서 힘없이 목마른 것처럼 마셨다. 엉킨 턱수염은 지저분했고
푹 꺼진 생기 없는 눈은 가까스로 젊은이의 얼굴 쪽으로 들렸다. 물에서 입을 떼자 젖을 입술을 닦을 양으로 한쪽 손을 올리려고 했으나 그것이 되지 않아 그는 외투의 소매로 닦았다. 묵묵히 괴롭게 코로 숨을 쉬면서 그는 힘을 모아 젊은이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어쩌면 이미 누군가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에요? 하고 젊은이는 말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문제는 바깥이 비에 젖어 있는데도 나는 일을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 생각한 겁니다. 베티카에게 사정해보자. 이제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 하고. 하지만 만일 당신이 필요하거들랑 그렇다고 말해요. 병자는 가슴속에서 무엇인가가 넘치며 글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몸을 구부리고 좀처럼 멎을 것 같지 않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필요하긴 뭐가 필요해? 하고 벼랑간 성난 듯이 오두막 전체에 울려 퍼질 듯한 목소리로 식모가 외쳤다. 벌써 2달째나 난로에서 기어 내려오지도 않고 있는 걸 뭐. 보다시피 이제 완전히 허약해져서 귀도 제대로 들리지 않을 만큼 몸속까지 앓고 있어. 그런 그에게 장화가 뭐가 필요하겠어. 새 장화를 신겨 무덤에 묻는 것도 아닌데 벌써 오래전에 때가 닥쳤어. 주여, 죄를 용서하십시오. 보시다시피 아주 쇠약해져 있어. 다른 데로 혹은 어딘가로 옮겨야 해. 시내에는 그런 병원이 있는가 본데 모두 다 참 모양이야. 당신을 넣을 데가 아무 데도 없단 말이야. 게다가 또 아무튼 깨끗한 것을 찾고 있고 해서 말이야. 에이, 세료가 어서 가봐. 주인 내가 기다리고 있어. 하고 역참의 우두머리가 문에다 대고 외쳤다. 세료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가려고 했으나 기침을 하고 있는 동안 병자는 그에게 눈으로 대답하려는 것을 알려주었다. 어이, 세료가 장화 가지고 가게. 하고 그는 기침을 억누르고 잠시 숨을 쉬고 나서 말했다. 다만 말이야, 내가 죽거들랑 비석이나 사주게. 그는 쉰 목소리로 덧붙였다. 고마워요, 아저씨. 잘 지낼게요. 그 대신 비석을 꼭 살게요. 어이, 여보게들, 잘 들어두게나. 병자는 또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 다시 몸을 구부리고 기침으로 숨이 막힐 것처럼 되기 시작했다. 좋아요. 다들 들었어요. 어자들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가봐, 세류가. 어서 타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두머리가 또다시 온다고. 쉬르킨스키의 마님은 환자잖아. 세류가는 냅다 어울리지 않게 큰 다해진 장화를 벗어서 의자 밑에 던져 넣었다. 표도르 아저씨의 새 장화가 발에 딱 들어맞아 세류가는 그것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여행마차 쪽으로 나갔다. 그거 아주 훌륭한 장화인걸. 어이, 닦아줄까? 하고 구두소를 든 한 어자가 세류가가 어자대에 기어올라 고삐를 잡았을 때 말했다. 거저 얻었나? 부럽지? 하고 세류가는 엉덩이를 살짝 들고 일어서서 발둘레에 외투자락을 감으면서 말했다. 이랴, 요것들아! 하고 그는 말들에게 소리치고 채찍을 휙 휘둘렀다. 그러자 여행마차와 포장마차는 승객, 가방, 짐과 함께 잿빛의 가을 안개 속에 숨으면서 젖은 길을 빨리 달려갔다. 병을 앓는 어자는 숨이 막힐 듯한 오두막의 난로 위에 남은 채 이제는 가래도 뱉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되돌아 눕더니 조용해져 버렸다. 그 오두막에서는 저녁까지 사람들이 드나들고 식사를 했다.
병자가 꿈지럭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한밤중 조금 전에 식모가 난로 위에 다락으로 기어 올라가 환자의 발너머로 양피 외투에 손을 댔다. 너 나한테 화내지 말아라, 나스티야. 하고 병자는 말했다. 곧 내 잠자리를 내주마. 알았어요, 알았어. 그런 건 뭐 괜찮아요. 하고 나스타시아는 중얼거렸다. 그런데 어디가 그렇게 아파요, 아저씨? 말해봐요. 여기고 저기고 사방 군대가 다 쇠약해져서 말이야. 어디가 나쁜지 알 수 있나? 아마 목이 아플 거예요. 그렇게 기침을 해대니 말이에요. 아프지 않은 데가 없이 다 아파. 내가 죽을 때가 온 거야. 그뿐이야. 병자는 신음했다. 이봐요. 발을 싸면 좋아요. 나스타시아는 난로에서 기어 내려오다가 병자에게 외투를 끌어당겨주면서 말했다. 밤중의 오두막에는 호롱불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나스타시아와 10명가량의 여자들은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마룻바닥이며 의자 위에서 자고 있었다. 병자 한 사람만 난로 위에서 힘없이 끙끙거렸다, 기침을 했다 하면서 이쪽 저쪽으로 돌아눕고 있었다. 새벽녘에 그도 완전히 조용해져 버렸다. 어젯밤에 나는 이상야릇한 꿈을 꿨지 뭐야? 이튿날 아침 식모는 어스름 속에서 기지개를 켜면서 말했다. 후베드로 아저씨가 난로에서 기어내려와 장작을 하러 가지 뭐야? 이봐 나스티야, 내가 뭐 좀 돕게 해줘 하고 말하길래 나는 이렇게 말했지. 어떻게 당신이 장작을 하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영감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기 시작하지 않겠어? 게다가 또 그 날쌔기란 나무 조각이 날 만큼이지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 많이 아팠잖아요. 하고 묻자 아니야, 나는 건강해. 하고는 손을 내저는 거야. 나는 정말 오싹 소름이 끼쳤어. 그래서 나는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잠에서 깼어. 벌써 죽지 않았을까 저 영감? 호베도르 아저씨, 이봐요, 아저씨. 표도르는 대꾸가 없었다. 설마니 죽기야 했을라고? 가서 좀 봐. 하고 잠을 깬 여자가 말했다. 난로에서 축 늘어진 붉은 털복숭이의 야윈 손은 차갑고 창백했다. 역장에게 말하러 가야겠어. 죽은 것 같아. 하고 어자는 말했다. 표도르에게는 친척이 없었다. 그는 타처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튿날 사람들은 그를 수풀 뒤에 새 묘지에 묻었다. 나스타시아는 며칠 동안 누구에게나 자기가 꾼 꿈에 관하여 그리고 자기가 맨 먼저 표도르 아저씨의 죽은 것을 알아챈 것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에피소드 3. 봄이 왔다. 도시의 젖은 길을 따라 말똥투성이의 얼음 사이를 부산한 개울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옷에 빛가리며 말소리는 산뜻했다. 담장 뒤의 정원에서는 나무의 어린 싹이 부풀어 올랐고 그 가지는 훈풍에 들릴락 말락할 만큼의 소리를 내면서 흔들리고 있었다. 이르는 곳마다 물이 흐르고 있고 투명한 눈 섞인 물의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참새들이 가락에 맞지 않게 짹짹거리는가 하면 조그만 날개로 날아오르고 있기도 했다.
양지 바른 쪽에서는 담장 위에 서고 집에 서고 나무에 서고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고 빛나고 있었다. 기쁨과 설움이 하늘에도 땅에도 사람의 마음에도 있었다. 주요한 한 길에 큰 귀족의 저택 앞에 새 집이 깔렸다. 집 안에는 그 외국으로 서두르던 죽어가고 있는 병든 부인이 있었다. 닫힌 방문가에 환자의 남편과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다. 소파 위에는 한 사제가 눈을 내려뜨고 견대에 싼 무언가를 들고 앉아 있었다. 한쪽 구석에 보테르식 안락 의자에는 한 노파, 환자의 어머니가 엎드려 슬프게 울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몸종이 손수건을 들고 노파가 그것을 달라고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한 몸종은 무엇인가로 노파의 살적을 문지르며 나이트캡을 쓴 그녀의 백발의 머리를 붙이고 있었다. 저기 말입니다. 이봐요. 하고 남편은 자기와 함께 문가에 서 있는 중년의 여자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처형을 아주 믿고 있고 또 처형은 저 사람과 말이 잘 통하니까 저 사람을 잘 설득해 보세요. 잘 부탁합니다. 그는 문을 열어주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막고 몇 번인가 눈을 손수건에 갖다 대며 고개를 획 젖혔다. 자, 이제 내가 울지 않은 것 같겠죠? 라고 그녀는 말하며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남편은 몹시 흥분하고 있었으며 완전히 망연자실한 듯 했다. 그는 노부인 쪽으로 향하려 하다가 몇 걸음 가지 않고 획 돌아서서 방을 지나 사제 쪽으로 다가갔다. 사제는 그를 보자 눈썹을 하늘 쪽으로 치올리고 한숨을 토했다. 그 짙은 반백의 턱수염도 위로 치켜들렸다가 떨구어졌다. 오, 어쩌나. 하고 남편은 말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하며 사제는 한숨을 쉬면서 말하고 그리고 다시 그 눈썹과 턱수염이 위로 치켜들렸다가 떨구어졌다. 어머니도 여기 계세요. 하며 남편은 거의 절망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그것을 견뎌내시지 못할 겁니다. 정말로 저렇게 사랑하는 것을, 어머니처럼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사랑하는 것을, 나는 어쩌면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사제님, 제발 좀 당신께서 저 어른을 달래어 여기에서 나가도록 설득해봐 주십시오. 사제는 일어나서 노부인 쪽으로 다가갔다. 정말이지 어머니의 마음은 아무도 값을 매기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신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갑자기 노부인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그와 동시에 히스테릭한 흐느낌이 시작되었다. 신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하고 사제는 그녀가 조금 가라앉았을 때 계속했다. 내 교구에 병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사람은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님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빴습니다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 보잘것없는 상사람이 무엇인가의 풀로 금방 말끔히 나았지 뭡니까? 그 사람은 지금 모스크바에 있으니까 나는 바실리 드미트리치님께 말했어요. 한번 시도해보면 어떻겠느냐고요. 최소한 환자에게 위안은 될 거예요. 신께서는 전능하시니까요. 아니에요. 저 아이는 살지 못해요. 하고 노부인은 말했다. 신께서는 왜 나를 데려가지 않고
저 아이를 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히스테릭한 흐느낌은 의식을 잃게 할 만큼 강해졌다. 병자의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가 복도에서 만난 첫 번째 인물은 열심히 누이 동생을 뒤쫓아다니고 있던 6살 난 사내아이였다. 왜 아이들을 엄마와 만나지 못하게 한 거죠? 하고 유모가 물었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만나면 오히려 마음이 어려워질 거야. 사내아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면서 한순간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한쪽 발로 살짝 뛰어오르더니 쾌활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 뛰어갔다. 얘는 갈라말 같아, 아빠. 하고 누이 동생을 가리키면서 사내아이는 외쳤다. 한편 다른 방에서는 손위 사촌 누이가 병자 곁에 앉아 잘 행해진 대화로 죽음에 대하여 그녀가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애쓰고 있었다. 의사는 다른 창문가에서 물약을 조합하고 있었다. 흰 잠옷을 입고 둘레를 베개로 받친 병자는 침대 위에 앉아 묵묵히 사촌 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언니, 하고 그녀는 예기치 않게 사촌 언니를 가로막으면서 말했다. 나한테 그처럼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지 말아요. 나를 어린아이에 다루듯이 하지 말아요. 난 그리스도교 신자예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내가 오래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만일 남편이 전에 내 말을 들었더라면, 내가 이탈리아에 갔었더라면, 어쩌면, 아니, 틀림없이 지금쯤 나는 건강해졌을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러는 것이 신의 뜻이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모두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난 그걸 알고 있어요. 나는 신의 자비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모두들 용서받을 거예요. 틀림없이 용서받을 거라고요. 나는 내 자신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내게도 많은 죄가 있어요. 언니, 하지만 그 때문에 나는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까지 그 고통을 인내로 참아내려고 애써왔어요. 그럼 사제를 부를까? 응? 영성체를 하면 한결 마음이 가벼울 거야. 하고 사촌 언니는 말했다. 병자는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님, 죄 많은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그녀는 속삭였다. 사촌 언니는 방을 나와 사제에게 눈짓을 했다. 저 아이는 천사야. 하고 그녀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은 울기 시작했다. 사제는 문으로 들어갔다. 노부인은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다. 첫 번째 방은 아주 조용해졌다. 한 5분 지나자 사제는 방에서 나와 견대를 떼고 머리털을 단정히 바로잡았다.
다행히 지금은 한결 차분해지셨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여러분들을 보기를 바라십니다. 사촌 누이와 남편이 들어갔다. 병자는 고상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여보, 영성체한 것을 축하해. 하고 남편이 말했다. 고마워요. 나는 지금 기분이 참 좋아졌어요. 나는 지금 참으로 알 수 없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고 병자는 말했다. 그러자 그 엷은 입술에 가벼운 미소가 떠올랐다. 하느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지 않은가요? 그리고 그녀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눈물이 넘치는 눈으로 고상을 쳐다보고 있었다. 불현듯 마치 무엇인가가 그녀의 기억에 떠오르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녀는 몸짓으로 남편을 자기 옆으로 불렀다. 당신은 절대로 내가 부탁한 일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녀는 약간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응? 저런 의사들 따위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당신에게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몰라요. 아주 흔한 약이 있어요. 그것으로 잘 나아요. 아까 사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상사람이라고 했던가? 그 사람을 데리러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데리러, 여보? 아무것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로군요. 그리고 병자는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눈을 감았다. 의사는 그녀에게로 다가가 그 손을 잡았다. 맥은 자꾸자꾸 알아보게 약하게 뛰고 있었다. 의사는 남편에게 눈짓을 했다. 병자는 의사의 그 몸짓을 알아채고 놀란 듯이 둘레를 둘러보았다. 사촌 언니는 얼굴을 돌리고 울기 시작했다. 울지 말아요. 언니 자신과 나를 괴롭히지 말아요. 하고 병자는 말했다. 그것은 나에게서 마지막 안정을 빼앗는 거예요. 너는 천사야. 사촌 언니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말했다. 아니야, 여기에다 입을 맞춰요. 죽은 사람들만 손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날 저녁, 병자는 이미 시체였다. 시체는 관에 넣어져 큰 저택의 홀에 안치되었다. 문이 닫힌 큰 방 안에는 보좌 신부가 혼자 앉아 리드미컬한 목소리로 콧소리를 내가면서 다윗의 노래를 외고 있었다. 황황한 촛불의 빛이 높은 은초대에서 사자의 창백한 이마 위에, 또 무거운 백납 같은 손 위에, 그리고 또 무릎이며 발가락 위에서 굉장히 올라가 있는 덮개의 화석화한 주름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보좌 신부는 자기가 외고 있는 글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정확히 읽고 있었다. 심한 안방에서 그러한 글귀는 이상 야릇하게 울렸다가는 사라져갔다. 어쩌다가 먼 방에서는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며 발을 구르는 소리가 날라왔다. 그러다가 당신께서 외면하시면 어쩔 줄을 모르고 하고 사제는 시편을 전했다. 숨을 거두어들이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지만 당신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면 다시 소생하고 땅의 모습은 새로워집니다. 야훼의 영광은 영원하소서.
사자의 얼굴은 엄숙하고 편안했으며 위엄이 있었다. 정결하고 찬 이마에도 굳게 담은 입가에도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온몸은 쥐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비록 지금 이 순간일지라도 이 같은 위대한 글귀를 이해하고 있을까? 에피소드 4. 한 달이 지나 죽은 부인의 묘 위에 석조의 조그만 예배당이 세워졌다. 어자의 묘 위에는 아직도 비석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고 그저 밖은 녹색의 풀이 일개 인간이 일찍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유일한 표시가 되어 있는 봉분 위에 우거져 있을 뿐이었다. 너는 죄를 지은 거야, 세류가. 하고 한 번은 식모가 역참해서 말했다. 흐베도르에게 비석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전에는 겨울이네 뭐네 하고 말해왔지만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뭐야? 내가 있는 데서 약속했잖아. 흐베도르가 다시 한번 너한테 물으러 왔었어. 사주지 않으면 다시 한번 올 거야. 그러다가는 목 졸려 죽게 될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약속을 저버리고 있기라도 한다는 거야? 하고 세류가는 말했다. 난 비석을 살 거야. 약속했던 것처럼 살 거라고. 1루블 50코페이카짜리를 살 거야. 나는 잊지 않았어. 근데 쉬러 와야 하잖아. 시내에 가게 되면 꼭 살 거야. 비록 십자가만이라도 세우게나. 그러는 것이 나아. 하고 늙은 어자가 끼어들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너는 정말로 나쁜 놈이야. 어쨌든 너는 지금 장화를 신고 있잖아. 하지만 그것을 어디에서 손에 넣는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그렇다고 장작개비로 만들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장작개비로 만들 수 없거들랑 도끼를 들고 아침 일찍 숲으로 들어가서 처음은 들 것 아니야. 물풀에라도 찍으면 어때? 그것으로도 십자가는 되지 뭐. 그렇지 않으면 산지기에게 보드카를 한 잔 대접하든지. 하지만 그렇게 무슨 일이고 술을 대접하기로 들면 끝이 없어. 얼마 전에 난 멜대를 부러뜨려 새 훌륭한 것을 뵀는데도 아무것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 꼭두 새벽, 아침 노을이 막 동력 하늘을 물들일 때쯤 세류가는 도끼를 들고 숲으로 갔다. 모든 것 위에 차가운 광택이 없는 덮개가 덮여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도 내리고 있는 햇빛에 비치지 않은 이슬이었다. 동력은 어느새 밝아졌고 엷은 구름에 덮인 대공의 궁룡에서 그 약한 빛을 비치고 있었다. 발밑에 한 포기의 풀도 머리 위의 나뭇가지에 한 잎의 잎사귀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쩌다가 빽빽한 나무 숲속에서 들리는 날개 소리나 혹은 땅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숲의 정막을 깰 뿐이었다. 벼랑간 둘레의 사형과는 관계가 없는 기묘한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숲풀가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다시 그와 똑같은 소리가 들리고 꼼짝도 하지 않는 나무 가운데에 한 그루의 나무 줄기의 밑동에서 균일하게 되풀이되기 시작했다. 그 우둥지의 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그 촉촉한 잎이 무엇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하고 그 가지 하나에 앉아있던 붉은 가스물새 한 마리가 휙휙 나는 소리를 내면서 두어 번 날아서 올라가고 그리고 꼬리를 흔들면서 다른 나무에 앉았다. 아래쪽에서는 도끼가 점점 더 나직이 소리를 내고 촉촉한 흰 나무 조각이 이슬에 젖은 물 위에 튀며 도끼를 찍을 때마다 가벼운 째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무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굽더니 뿌리 위에서 깜짝 놀란 듯이 흔들리면서 얼른 도로 반드시 섰다. 한순간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그러나 나무는 다시 휘청하고 굽더니 다시 그 줄기 속에서 째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장가지를 부러뜨리고 큰 가지를 구부리면서 질척한 땅 위에 옆으로 우지직하고 쓰러졌다. 도끼 소리와 사람의 걸음소리는 잠잠해졌다. 붉은 가스물새 한 마리가 휙 나는 소리를 내고 높이 날아올랐다. 붉은 가스물새의 날개에 걸린 나뭇가지는 얼마 동안 흔들리다가 이윽고 다른 나뭇가지와 마찬가지로 그 잎과 함께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나무는 전보다 한결 더 즐겁게 새로 생긴 공간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나뭇가지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태양의 첫 광선이 투명한 구름을 뚫고 하늘에서 확 빛나며 땅과 하늘을 다름질쳐 지나갔다. 안개는 물결처럼 골짜기마다 가득 차기 시작하고 이슬은 반짝반짝 반짝이면서 풀 위에서 장난을 치며 투명한 흰 구름은 파래진 창공을 부랴부랴 사방으로 흩어져 가고 있었다. 새들은 숲을 속에서 날아다니고 있고 정신을 잃은 것처럼 행복한 듯이 무엇인가를 지저거리고 있었다. 물기가 많은 잎이란 잎은 기쁘게 조용히 우둥지에서 속삭이고 있고 생생한 나무의 가지란 가지는 죽어서 고개를 떨군 나무 위에서 천천히 정중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작품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작품은 3가지의 죽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젊은 귀부인의 죽음은 생에 대한 집착과 원망의 죽음을, 가난한 마부는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자연사, 그리고 숲속 나무의 희생적인 죽음입니다. 첫 번째 죽음인 귀부인의 죽음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을 일찍 이탈리아로 데려가지 않았던 남편을 원망합니다. 민간요법을 시행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끝까지 남편을 원망하다 죽는 귀부인의 죽음. 두 번째, 늙은 마부 표도르의 죽음은 장화를 필요로 하는 젊은 마부에게 자신의 장화를 주고 자신의 무덤에 비석을 세워달라는 조건을 걸고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죽음은 숲속에 있는 나무였죠. 나무는 세류가의 손에 의해 베어지면서 어떤 저항과 불만도 없이 자신을 그냥 내어주며 죽습니다. 저는 이 3 죽음을 보면서 죽음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그려졌습니다. 귀부인의 죽음을 준비하던 그녀의 남편과 어머니, 사촌 누이, 사제, 또 병든 마부의 죽음을 방치하던 식모, 동료 마부들, 장화를 가져가던 젊은 마부 세료가, 십자가로 만들어지려고 베어진 숲속에 죽은 나무가 있던 빈 공간에서 더욱 즐겁고 반짝거리며 장가지를 흔들며 빛나는 남겨진 다른 나무들. 죽음은 죽은 자가 떠난 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죽은 이의 삶이 어떠했는지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죠. 다들 한 번쯤은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떠한 삶을 살 것이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죽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인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삶은 후회 없는 죽음이 되길. 네,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